안녕하십니까.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에서 스마트 팩토리 부분을 맡게 된 국립부경대학교 기계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창원 교수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본 교육은 부울경에 있는 산업체에 재직하시는 분들 1000여 명이 이 수업을 들으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님 그리고 부장님까지 해서 대단히 다양한 스펙트럼에 근무하고 계신 재직자들께서 본 수업을 들으실 텐데, 아마도 현업에서 각 해당 분야에 대해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많은 노하우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감히 이런 내용들을 강의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살펴보면, 지금 제가 볼 때 이 교육 내용 중에 보면 IoT,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물론 포함하고 있고요. 라이프 헬스케어, 뭐 XR 컨텐츠, 빅데이터 등등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라는 부분은 특정한 기술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기술들의 집약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분포되어 있고 이 기술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지, 그런 측면에서 교양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재미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생산 기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두 번째로 그럼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스마트 팩토리는 과연 무엇인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장점이 있어서 지금 많은 기업들, 많은 국가들에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9가지 정도 학계에서 혹은 이제 산업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고 또 각각의 기술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서 역할을 하는지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고, 중소벤처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생산 기술의 변천입니다. 생산이라 하면 production, manufacturing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산 활동을 고대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생산 활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이 산업공학 수업은 아닌데 기계공학 교수가 와서 산업공학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네요.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의 배경 지식으로서 하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목표는 무엇이고 생산 기술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재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들을.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생산 기술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기술의 변천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가 생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고대로부터 쭉 이어진 활동이 되겠는데, 생산의 어떤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제가 산업공학과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좀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산의 어떤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생산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최소의 어떤 인풋을 넣어가지고 최대의 아웃풋을 만드는 것이 생산의 목표가 되겠죠. 베네핏을 극대화시키는 부분 되겠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절감, 즉 코스트 다운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원자재, 노동력, 운영비, 구매 비용 등의 단위 생산물당 입력을 최소화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많이 남기는데, 물론 이제 거기 다양한 뭐 이렇게
도덕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품질 향상 되겠습니다. 퀄리티를 이제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중심의 품질 관리, 그리고 종합적인 품질 관리,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가 되겠는데, 이러한 그 툴들을 통해서 불량품을 최소화시키는데 품질 향상이 목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산 기술이 굉장히 낮을 때에는 이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외국산 제품을 사가지고 쓰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품질이 많이 향상됨에 따라서 국산품도 굉장히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납기 단축이 되겠습니다. 딜리버리가 되겠는데요. 납기 준수율을 향상시키고 언제 얼마만큼의 물량이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예측 정확성 향상 등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로보틱스 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모터 같은 거를 구매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터 쪽에서 유명한 것이 이제 스위스에서 많이 파는 그 맥스 모터를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정확한 날짜를 대체로 지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제가 수행되는 그 일정을 봐가지고 언제는 반드시 모터를 주문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즉 그 맥스 모터의 품질도 좋다는 것 인정하지만 그런 납기에 대한 준수율도 굉장히 높다는 것은 그 원자재를 사용해서 어떤 다른 생산물을 가공해서 만드는 제2차 사업장에서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이 되겠습니다. 유연성은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이제 우리 생산의 형태가 예전에는 소품종 다량 생산, 즉 조그만 이제 디자인도 단순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많이 빨리 찍어내는 게 목표였다 치면, 최근에는 그 개인들의 취향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제품들의 이제 다양성이 넓어짐에 따라 가지고 다품종 소형 생산, 그래서 특화된 어떤 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일단 이제 공정이나 작업의 유연화, 그리고 생산 수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러한 이제 생산 수량의 이런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다품종 생산 가능성에 대한 변화에 이렇게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생산 목표, 즉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이런 요소들이다. 그래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납기 단축, 유연성 모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되겠죠. 그 서로 상호작용과 어떤 그 협동을 통해 가지고 경영 목적의 실현, 즉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익을 확보하고 이익을 적정하게 분배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산 기술의 변천에 있어 가지고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생산 기술이 이제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제4차 산업혁명,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은 그 독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죠? 인더스트리얼 4.0부터 뭐 그런 표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증기기관의 기계화 혁명을 의미를 하고, 이때 증기기관을 활용해서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한 이제 산업으로 이제 발전한 계기를 그 시점을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증기기관의 개발과 함께 이제 기계의 사용을 통한 생산 환경이 이제 그동안 이제 간의 수공업 이런 거 손으로 했다면, 이제 기계가 생산 현장에 들어와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그 작업자들이 모여서 특정 동력을 통해서 이제 생산하는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은 옆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9세기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함에 따른 이제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 전력이 보급되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한 대량 생산 라인이 이제 그 구축이 되게 되는 거죠. 1879년에 전기 그리고 노동 분업, 사실은 노동 분업이라 하면 컨베이어 벨트하고 이제 연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우리가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공장지의 기계 공업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즉 사실 컨베이어 벨트의 시초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회사의 포드에서 이제 도입된 시스템이 되겠는데, 앞서서 노동 분업이라 하면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세서가 있는데 1단계부터 그러니까 특정 작업자는 특정 작업만 하는 거죠. 전체 작업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분업을 해가지고 분업된 라인으로 배치를 하고 그 라인에 따라 가지고 컨베이어 벨트가 그 생산된 파트들 어셈블리 되는 파트들을 쭉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완성품으로 개발해가는 과정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이끈 주 원인은 컴퓨터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 옆에 그림 보시면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한 혁명이 되겠고,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을 통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 기업, 즉 뭐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네, 시작됐다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컴퓨터와 센서 기반의 공정 자동화, 그렇습니다. 앞서서는 전기가 들어오고 거기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생산품이 라인을 따라 쭉 이동하긴 했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은 부분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점차 이제 센서가 들어옴으로 따라서 사람의 어떤 인지 기능들을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불량품을 잡아낸다든지 혹은 특정한 이제 자동화 기능들을 공정들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생산 과정이 투입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부터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다시 말하면 점차적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이 사람들마다 각자의 개성이 뛰어나고 요구하는 바가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쓰는 제품을 똑같이 쓰는 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이제 취향, 특성들을 고려한 소량의 다품종을 이제 생산하게 되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2015년 정도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LOT, CPS, 물론 이 내용들은 이제 후반에 나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이라고 이제 어떻게 거창한 말로 표현했는데,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 초지능화해서 산업구조 사회의 시스템 혁신이 이루어진 형태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물과 사람 어떤 그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의 연결성,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능을 갖게 된 많은 사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구조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또 다른 산업의 형태가 시작되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은 2015년 인공지능을 기초로 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의 생산 어떤 형태가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컴퓨터와 로봇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로봇 기반의 생산 시스템 또는 사람과 로봇 협업 시스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물론 이제 어떤 생산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배제되고 생산이 되는 과정도 있고, 어떤 생산 과정 그 프로세스에서는 사람이 투입돼 가지고 보다 복잡한 작업, 이제 컴퓨터와 로봇의 인지 기능 혹은 그 제어 기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섬세하고 그런 작업들은 사람이 아직도 개입돼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가, 로봇,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해버리면 그럼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이제 의문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고 많은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성숙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이죠. 이제 자동차가 그 사고를 회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왼쪽으로 가면 한 명이 다치고 오른쪽으로 가면 다수가 다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명이 다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으냐, 다수가 다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으냐,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같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공론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는 공장 내 설비 기계의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분석되고, 공장 내 모든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여지고, 이를 분석해서 목적된 바에 따라 스스로 제어가 되는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센서, 즉 IoT, 보여진다는 것, observability, 제어할 수 있다는 것, controllability.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그걸 통해서 생산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형태의 공장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장에서는 이렇게 단방향의 어떤 생산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스마트 공장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이렇게 것들이 적용된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신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를 비교하자면, 기존의 이제 생산 자동화에서는 단위 공정별로 자동화 최적화는 가능한데,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좀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컴퓨터와 로봇 등의 장비를 이용한 공장 무인화, 그리고 생산 과정의 자동화는 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조달 물류 소비자 등의, 즉 스마트 팩토리의 각 객체에 지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로서 이제 나열하는 기술이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G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IIoT는 인더스트리얼 IoT가 되겠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오브 띵즈가 되겠고요. VR, AR,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부분도 사용되고 있고, CPS 해가지고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 이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과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D 프린팅과 스마트 머신. 스마트 머신은 지능 기계를 포함합니다만, 대체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능형 로봇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합되거나 같이 이제 유기적으로 일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스마트 공장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각각의 기술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부분이 이렇게 총 9가지 혹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꼭지마다 사실상 한 학기 정도의 수업을 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40분 만에 전체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5G, 즉 5세대 통신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통신 시스템은 LTE였습니다. 그렇죠? Long Term Evolution이라고 했었는데, 4G 통신 대비
이론상으로는 순부에 빠른 속도의 통신 프로토콜이 5G가 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휴대폰은 전부 다 5G 이고 5G를 통해서 사실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실시간으로 어떤 비디오 스트리밍을 받아가지고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단 기지국들이 충분히 이런 그 통신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배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는 글쎄요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5G 통신을 통한 이제 고속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각 생산 요소마다 센서가 있고 그 센서에 이제 통신 모듈이 붙어 있고요. 그 통신 모듈을 통해서 그리고 이 5G 통신 망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이 빠른 속도로 많은 데이터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이제 취급할 수가 있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지금 앞서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가 초연결성, 초지능이라고 했는데 초연결성을 이루는 근본적인 핵심 기술이 바로 이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G 통신 같은 경우는 짧은 지연 시간과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자율주행이라든지 공장 자동화, 원격 진료 등의 적용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그 추억에 적게 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통신을 지금 현재 이제 5세대까지 나와 있으니까 5세대까지 설명하자면 1세대 통신은 1984년부터 1993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속도는 10K bps, 10 킬로바이트 per second인데요. 그래서 통신기구로는 이제 예전에 그 우리 영웅본색이나 이런 영화에 나왔던 그런 이제 엄청나게 큰 이동 전화기를 사용했었고, 통신 방식은 AMPS라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때는 음성 통화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 통신은 1996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제 폴더폰. 그래서 이때의 속도는 10에서 144kbps 정도 속도를 내고 있었고, 통신 방식은 GSM이나 CDMS. 뭐 요거는 기억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서비스로는 음성 통화, SMS 데이터 물론 저속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장문은 또 안 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됐었고, 3세대는 이제 2002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때부터 153km에서 14.4 메가바이트 per second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송이 되기 시작했고, 이때는 와이드 CDMA, HSPA, 와이브로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이 적용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기획과라 가지고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 뭐 그런 이제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로는 이제 화상 통화가 일부분 시작되기 시작했고, 데이터 통신 가능했죠. 4세대는 2011년 LTE가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굉장히 우리가 그 통신사들에서 굉장히 많은 판촉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LTE, LTEA 해가지고 음성, 화상통화, 이제는 데이터 통신도 고속으로 돼서 이때부터 이제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끊김은 있었습니다만 영화도 볼 수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2019년부터 5세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5G가 시작되기 서비스되기 시작했고, 속도는 20Gbps, 굉장히 빠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음성, 화상통화, 초고속 통신을 통해서 지연이 이론상으로는 없는 시스템까지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5G가 굉장히 LTE에 비해서 20배의 통신 속도를 갖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굉장한 데이터 양의 폭증으로 인해서 5G로만은 부족하다 하는 이제 대세가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6G입니다. 6세대 이동통신인데요. 현재는 이제 기술 개발 중에 있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서 2025년 이후에 상용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리고 지상기지국, 그러니까 실제로 5G까지는 지상기지국까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는 이제 통신이 안 되는, 저희들 그 해외 출장하게 되면 통신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나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6세대에서는 지상기지국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는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상이라든지 공중이라든지 어떤 곳에서도 지구상에선 어떤 곳이라도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이 6G가 되겠습니다. 짧은 지연시간, 즉 0.1ms의 짧은 지연시간을 가지고 있고 10km의 통신 서비스 거리를 확보하고 실제 우리가 5G에서도 이제 사실 보안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보안 취약성까지 개선된 시스템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IoT, 인더스트리얼 IoT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 만물 지능 인터넷 해가지고 Ambient Internet of Everything, 굉장히 이제 뭐랄까 거창합니다 이야기가. 그죠? 모든 부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생활의 모든 부분까지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된다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1980년대 1세대 이동통신부터 해가지고 6세대까지 가는데, 6세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우리 생활의 전 분야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전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어떤 지역에 있어서 고르게 이런 통신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고, 실시간 지연 없는 어떤 통신을 맛볼 수 있는 시기가 2025년 상용화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가상화된 정보 기술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이 되겠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우리 같은 사용자는 IT 자원, 즉 소프트웨어나 저장 공간이나 서버, 네트워크 등을 필요한 만큼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를 통해서 회사든 집이든 아니면 다른 출장 가서라도 언제든지 접속해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제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각각의 생산에 사용되는 이런 장비들이 IoT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전달이 되고, 클라우드에서는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특정한 서비스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 개발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더해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또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앙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중앙으로 집중돼 가지고 그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들의 분석과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수많은 데이터가 이 데이터 센터로 모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발열도 많이 발생하고, 그를 위해서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처리 시간이 느려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엣지 컴퓨팅, 즉 이런 클라우드 엔드단에서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와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의 분석, 처리 기능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엣지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 지연과 대역폭 제한을 줄여서 빠른 계산 및 사물 인터넷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바로 엣지 컴퓨팅이고, 최근에는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엣지 컴퓨팅으로 이제 데이터 양이 풍성해짐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말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엄청 크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 규모가 실로 방대해 가지고 생성 주기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매일매일 생성되고 있고, 특별히 우리 그 IoT, 즉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생성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데이터는 생성 주기도 짧고 수치나 문자,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규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또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매우 빠른 속도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해가지고 3V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들은
이제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형태의 포맷을 갖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우리 관리하고 어떻게 분석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런 수많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정형이 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까지 모아가지고 그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연구 분야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취합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가시화를 어떻게 해서 실제로 이제 엔드 유저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사실 실상 IoT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것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그야말로 인공적으로 구현하고 싶은 이런 이제 하나 이제 학문 분야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소위 말로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과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안 쓰이는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뽑아내고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향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방법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요. 지도학습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것이고, 그런 데이터들을 쫙 모았을 때 유사한 어떤 그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지도학습이 되겠고요.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어떤 답을 주지 않고 데이터만 계속 축적해 가면서 시스템이 데이터들 간의 유사성이라든지 어떤 특징들을 발견해서 그 특징들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형태의 학습 방법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입력이 있고 환경이 있고 어떤 입력이 있을 때 특정한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나면 그 액션에 대한 이제 어떤 리워드가 있는데,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커지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학습되어가는 방식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화학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갓난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갓난아이가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학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뉴런에서 어떤 이 고안된 인공신경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인공신경망을 다층 구조로 이루어서 이제 기본적인 그 인공지능의 컨셉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데이터와 데이터의 어떤 그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순환신경망, 장단기 메모리, 컨볼루션 신경망, 생성적 적대신경망 등 다양한 형태의 이런 알고리즘들이 구현되고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대표적으로 CNN 같은 경우는 뭐 영상 쪽에 많이 쓰이고, LSTM 같은 경우는 시변 데이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데이터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이런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그 목적성에 맞게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한 학기 혹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수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초거대 AI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기술의 이제 발전이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이제 산업계 국가 간 경쟁으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초거대 AI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보다 확장하려는 트렌드가 요즘에 이런 인공지능 분야의 개발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GPT-3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과제를 할 때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면 챗 GPT가 일반적인 사람 수준 이상의 아웃풋을 내줍니다. 또 챗 GPT의 강점이 뭐냐면 코딩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한 코딩을 뭐 파이썬 코딩을 해줘 이러면 챗 GPT에서 엄청나게 높은 퀄리티로 이런 결과물을 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GPT-3의 등장으로 초대형 언어 모델을 언어뿐만 아니라 코딩, 작곡, 회화 다양한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도록 이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 입지가 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AI도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아이템은 IIoT, IoT인데 여기 인더스트리얼 즉 산업용 IoT라는 뜻으로 IIoT라고 씁니다. 그래서 산업용 IoT는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많은 뭐 센서, 액추에이터 어떤 시스템들의 이런 IoT 기능이 이제 추가된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IoT 센서 시스템에서 확보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정을 개선하고 실시간 생산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 프로세스의 유연성 을 갖추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IIoT가 원활하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5G 통신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 중에 IIoT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바이스인데요. 디바이스는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서비스 요청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는 영역을 디바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각 이제 뭐 센서가 되겠죠. 센서 혹은 액추에이터가 되겠고 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하기 위한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네트워크는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IoT 서비스 플랫폼에 전달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G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고 있고,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다양한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와 IoT 디바이스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는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도입하는 서비스인데 특별히 이런 우리가 지금 우리 스마트 팩토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프로덕션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 가지고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IIo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CPS,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시스템과 우리가 다루는 실제 생산을 위한 어떤 시설물이 되겠죠. 가공 장비라든지 이런 생산 장비들과 이것들을 이제 가상 세계의 융합을 추구하는 개념이나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은 CPS는 사이버 월드와 피지컬 월드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수의 기기와 센서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작하기도 하는 시스템이고, 현실 세계 정보를 수집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최적화된 것을 다시 피지컬 시스템에, 리얼 시스템에 적용해서 이를 통해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항상 같이 따라오는 용어가 뭐냐면 디지털 트윈인데, 요즘에 디지털 트윈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두 개의 개념이 조금 어떤 분은 같은 개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차별된 개념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차별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은 리얼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을 통합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그 생산 시스템에 있는 그 모든 센서 액추에이터의 그 어떤 센싱된 데이터들을 IoT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보내고, 그럼 클라우드에서 보내진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개발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시스템과 가장 유사한 어떤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이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시면 펜을 이렇게 디지털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로 만들고, 어떤 그러니까 어떤 생산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그대로 이제 그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을 옮겨놔서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로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어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PS는 센서 액추에이터에서 얻은 정보에 중점을 두어서 복잡한 물리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한다면, 이런 CPS의 계산 능력을 통해서 가상 사본을 통해서 액추에이터와 센서를 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상 도메인에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스템과 그 구성 요소 그리고 제품을 충실하게 표현해서 실제 리얼 시스템에서 받은 정보를 입력을 가지고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아웃풋이 나온 것을 반영해서 다시 리얼 시스템에 어떤 제어 입력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최적화된 그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 하면 리얼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 동일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동일한 환경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유사한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동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뮬레이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는 VR, AR입니다. VR, AR은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해가지고 있는데 한번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면, 가상현실, VR은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은 구현 방식은 현실 세계를 차단하고 이제 고글을 낍니다. 그렇죠? 고글을 끼고 디지털 환경만을 구축해서 그 환경에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습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증강현실은 현실 정보 위에 이런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이제 스마트폰이 있고, 이건 아마도 포켓몬 게임 같은데요. 그 현실 세계의 가상의 이미지를 덧입혀서 보여주면서 뭐 특정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으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VR 가상현실의 장점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입체감 있는 영상 구현이 가능하고, 고글을 차용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몰입감을 갖는 반면에 현실 세계와 차단되기 때문에 현실과 상호작용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컴퓨터 그래픽 세계를 구현해야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의 그래픽을 구현한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 세계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그 목적하는 어떤 그 바를 이룰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으로는 시야와 정보의 분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 디바이스에 나오는 영역에서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도 같이 우리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몰입감이 조금 떨어지는 한계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 기반으로 가상세계 구현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어색한 게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VR, AR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는 형식의 MR, 즉 믹스드 리얼리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실 정보 기반의 가상 정보를 융합해서 실감 있는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글을 끼고 이러한 로봇 하면 이제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구현하는지 이제 훈련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현실과 우수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AR의 장점과 몰입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VR의 장점을 혼합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집중도도 몰입감도 높일 수 있고 사실성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 바로 혼합 현실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반면에 이런 혼합 현실이 가진 단점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도 표현해야 되고 디바이스도 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처리할 데이터의 용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 제한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5G를 넘어서 6G가 개발된다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장비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현실과 가깝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용어 중에 하나가 XR입니다. 확장 현실, Extended Reality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R, VR, AR과 VR이 혼합된 MR, 요것들을 전체 아우르는 기술들을 Extended Reality, X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VR, AR, MR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물리적 또는 실제 환경에 디지털 요소를 추가해서 현실을 변경하는 모든 기술의 포괄적인 용어가 XR이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될 기술은 3D 프린팅입니다. 여러분 3D 프린팅은 너무 잘 아시죠? 적층 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도 하는 3D 프린팅은 3D 모델링이 있으면 이 모델링에 이제 그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이제 한 층씩 적층해 가는 형태의 제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 횡단면에 해당하는 레이어에 재료를 추가해 가지고 객체를 형성해 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적층 제조라고 하고 3D 프린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금속, 합금 다양한 형태의 소재를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인공 장기죠. 장기도 이런 소재만 우리가 바이오 소재만 개발이 된다 하면 충분히 이렇게 적층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이 3D 프린팅의 장점이 또 뭐냐면 어떤 형상이든 관계없이 이제 단면으로 우리 만들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형태의 그 형상도 다 가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3D 프린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집도 뭐 만들고 3D 프린팅으로 차도 만들고 그런 거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3D 프린팅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3D 프린팅은 부품 제조 프로세스가 소프트웨어로 제어돼서 고도로 디지털화된 생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CAD에서 3D 모델을 생성하면 이 3D 모델을 2차원 레이어로 변환해 가지고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각 층을 적층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인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생산에서는 금형이나 이런 그 절단 공구에 의존해야 되지만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프린터만 있으면 3D 프린터만 있으면 물론 이제 그 소재에 따라 가지고 프린터의 형태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프린터만 있으면 어떤 형태든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을 이제 우리가 생산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핵심 요소에는 첫 번째로 연결성 및 데이터 관리, IIoT입니다. 이 부분 벌써 설명을 드렸고요. 자동화입니다. 설계, 사실상 이제 이게 생산 라인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생산, 물론 이제 3D 프린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팅이 다 끝난 이후에 부품을 핸들링하고 이렇게 후처리하는 부분들까지 자동화 된다면 완벽한 어떤 3D 프린팅 기반의 생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력 추적인데요. 되면 모든 부품과 제품의 생산 과정의 이력 관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에서 불량이 발생했을 때 그 불량에 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어떻게 재사용할 것인가, 이 3D 프린팅 과정에서 발생된 소재를 어떻게 또 재사용할 것인가, 폐기물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보안 파트에서는 이제 어떤 생산 과정에서 같이 협력하는 업체 간에 이제 도면에 오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제 보안을 통해 가지고 상호간에 어떤 그런 보안 이슈가 없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마지막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머신 로봇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이제 사실상 이 부분은 로봇이라고 보시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제조용 로봇은 크게 제조형 로봇과 서비스형 로봇으로 구분이 되고, 제조형 로봇은 특별히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시장은 굉장히 성숙한 단계로 되어 있고, 웬만한 이제 생산 라인에는 로봇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수행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작업, 혹은 단순 반복이 필요한 작업, 그것들을 수행하는 로봇이 제조형 로봇이 되겠고, 소품종 다량 생산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동일한 작업을 반복할 때 적합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형 로봇입니다. 서비스형 로봇은 제조형 로봇과 이제 반대되는 어떤 개념으로 특정한 서비스에 특화된 로봇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 의료나 국방, 물류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 서비스 로봇이 있고, 안내, 청소, 재활 등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인 서비스 로봇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시장은 이제 이런 기술들이 사실상 제조용 로봇의 고강성의 고정확도, 고스피드를 요구하는 로봇과 달리 인간과 상호작용해야 되거나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있고 육성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업 형식이 이전에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최근에는 구매자 개별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첨단 로봇 등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노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이 노동적 문제를 로봇을 도입을 통해서, 그리고 로봇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스마트 머신이 적용되는 환경에는 스마트 안경, 외골격, 그리고 작업 장갑 등 다양한 형태의 또 디바이스들이 생산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통합되고 있는 기술, 앞에 이제 소개되는 그림들은 BMW에서 이러한 스마트 머신들이 어떻게 생산 활동을 돕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이 작업자가 있고, 작업자가 이제 조립하는 이런 파트에 맞게끔 이제 로봇이 어시스트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또한 지금 작업자가 손에 끼고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 글러브가 되겠는데요. 스마트 글러브를 통해서 어떤 파트에 대해서 이제 뭐 바코드를 찍으면 그 바코드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이 생산 현장에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자 보조 시스템 또는 경량형 로봇 등 활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로봇들이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용 로봇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강성의 로봇이고 지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로봇이었지만, 최근 로봇들은 임피던스 제어라고 하는데요, 힘 제어죠. 그래서 이전의 로봇들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움직이고 매스가 크기 때문에 이 로봇과 이제 사람이 부딪히면 거의 이제 사망에 이르는 수준의 상해를 입는데, 최근 로봇들은 사람과 상호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부딪혀도 사람이 상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로봇들은 이런 경량형 로봇으로서 적용 환경이 고정되지 않아도 되고 작업자와 함께 작업하는 형태의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같은 이 컨베이어 라인에서 사람은 사람의 작업을 하고 로봇은 또 로봇이 해야 될 작업들을 이제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런 중량물들을 로봇이 잡아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협동해서 샤프트를 맞추는 작업 같은데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9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5G 통신을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AI, IIoT 등이 활발하게 서비스 될 수 있고, 다른 이제 VR, AR, CPS, 3D 프린팅, 스마트 머신 등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을 이루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 현황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들었고요. 아래 있는 주소 www.smart-factory.kr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조직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의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는 뭐 정부 일반형 스마트 공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부처협형 스마트 공장,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사업들이 있고, 그 중소기업들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이제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로의 어떤 그 변환을 원하실 때는 이런 기업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원을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까 어쩌면 좀 너무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쓱 훑고 지나간 것 같긴 한 생각도 들긴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앞서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집약되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 그 기업체마다 가지고 계신 특화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순수 제조업 같으시면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우르는 기술들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건데, 어쨌든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로의 변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 다른 이제 재직자분들께서도 현업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